일단은 제기되는 수많은 의혹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실 만한 게 6년 사이에 재산이 100억 원이 넘게 늘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규모의 속도의 재산 증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소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뭐 미공개 정보를 업무상에서 취득해가지고 활용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세세한 설명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이제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그 6년 그 사이에 보면 지난 총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총선, 국민의힘에서 출마했던 그 총선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나 이런 또 의문도 제기될 수 있어요. 선출직 국회의원과 임명직 장관의 법적 성격이 사뭇 다르죠. 그 논리로 민주당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되는 것은 그 지역구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좀 더 윤리성이라든가 도덕성, 나아가 직무적 적합성 이런 부분으로서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신들이 5번씩이나 공천해놓고 지금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갔다 와서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떤 욕보이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된다. 나아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그 적극적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무슨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뭐를 공천 기준이 안 된다고 합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4대 악이네 뭐네 하면서 1가구 2주택은 그냥 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정말 6년 동안 이 매년 거의 로또 한 번씩 맞을 정도의 한 10억 내지 20억씩 재산을 증식했는 사람을 모시고 갔다? 아시다시피 장관 후보로 갈 때는 미리 내부적으로 인사혁신처 같은 데서 내부적인 검증을 거칩니다. 그걸 다 알고 가지고 간 그런 민주당 내지 청와대가 문제인 것이지 왜 지금 국민의힘이 문제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뭐 좀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각자 의견은 있겠죠. 그렇지만 20년 정도 국민의힘 정치인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국민의힘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자신들의 당의 대표 선수로 계속 내놓았단 말입니까? 그 오랜 동안 도덕성 검증을 못 해놓고 지금 짧은 시간 도덕성을 검증하지 못했다는 걸 비난하는 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지만 자,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보다는 국민통합이라는 가치와 그다음에 능력이라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타당의 정치인이에요. 거기에 도덕성을 위주로 본다? 그런 거보다는 다른 가치를 우선하기 때문에 발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도덕성 검증의 부분은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의힘의 기준이 그것뿐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더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현재 정부는 정과 몇 법입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스스로 도덕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 국민들은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설령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역량, 통합 그러면은 이해운 전 의원 같은 사람밖에 없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에 훨씬 더 도덕성도 높고 그리고 특히 이런 그 국가 예산 기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더 그 정책적 역량이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남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게 상징적인 인물을 빼가는 그런 것은 오히려 국민 통합보다는 그 통합을 하려면 미리 당과 좀 협의를 하는 그런 게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정략적인 부분이 더 높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 뭐 앞서 이제 미공개 정보 얘기도 하셨고 여러 지금 저희 앞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의혹의 종류가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다양한 의혹의 종류들 중에서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뭐라고 좀 보세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용했다면 그거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예. 저도 뭐 재정 분야를 거의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되게 많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도로가 뚫리고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고 어떤 R&D 사업에 돈이 투자되고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저도 거의 20년 가까이 그 분야를 보고 관여하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저도 뭐 100억이 아니라 뭐 1000억도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무원의 윤리,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죠. 직업 윤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도덕성도 국민 정서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굉장히 성의를 다해서 소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을 또 했으니까 그 상대방에게 용서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강선우 의원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강선우 예. 의원이 보좌관을 찾아가서 만나야 된다. 저거는 만나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예. 라는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변호사께서는 뭐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으세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갑질, 예. 그러니까 도덕성,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강력한 투기를 했는 것을 의혹받는 그런 부분. 특히 2000년 초반 KDI에 있으면서 한국의 어떻게 보면 그 개발과 관련되는 정보에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 평론가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도덕을 넘어서 범죄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있던 것이죠. 물론 25년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다 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미공개 정보 이용을 해서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것처럼 예. 내부적인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리고 한두 평도 아니고 본인이 사는 것과 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영종도에 한두 평도 아니고 2000평이나 되는 땅을 그리고 그 당시 돈으로 지금도 13억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당시 13억이라는 돈을 완전히 넣어가지고 3년 만에 3배씩 뻥 튀겼다? 이것은 아무리 국민의 힘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극적 투기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매우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나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의 도덕성 그 보좌관에 대한 갑질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끝까지 완주한다 하면은 가장 억울해야 할 사람이 지금 민주당에 이제 탈당을 할 제명이 되셨군요.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같은 잣대로 한다고 하면은 본인 스스로 이해운 후보 스스로가 사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정답에 예. 가깝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의 정치인입니다. 예. 이해운 내정자는요,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이 더 크다라고 느껴지는 정치인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정치인에게는 우리는 도덕적인 잣대는 우리 정부에서 국민 통합을 위해 발탁한 거기 때문에 20년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요하게 키워준 사람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 야권에서는 지금 뭐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진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고요. 또 오늘 아침 정청래 대표 스스로 살아서 돌아오라라는 식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이해운 후보가 원래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변호가 아무래도 좀 약할 거 아닙니까? 이해운 내정자 입장에서는 예. 국민의힘에서 뭐 즉각 제명하고 뭐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제명은 있지 않습니까? 실수였어요. 제가 네. 보기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렇죠. 이쪽에서 더 잘해야지. 그래서 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했던 말, 대통령의 결정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라는 마음을 좀 내비친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글쎄요,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한 것은 저는 지지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연정을 얘기했다가 내부에 어마어마한 반발에 부딪히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문제대로 또 다르게 그 사안을 별개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해운이라는 정치인 개인의 지금 문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이해운 의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지.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자가 그 진영을 넘어서서 발탁을 하고 포용과 통합의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까지 가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저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죠. 실제로 제가요, 지난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의 주요 자리에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안하신 분께. 제가 그 자리 가면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버티질 못하실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고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똑같은 시기 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능력을 보고 야권 인사이지만 발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해운 후보자의 이 분야에서의 능력만 가지고 본다면 최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획 예산에 관한 능력, 이분이 어떤 그 행정부로서의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견제하는 역할로서의 어떤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본인이 기획 예산과 관련해서 해본 일이 뭐가 있죠?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말 기획통, 재정통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국민의힘 내지는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있었던 분들을 발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해운 전 의원을 발탁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저는 진정으로 어떤 그 재정에 관한 것에 능력을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한 유튜브에서 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잠실 경기장에서 삼성하고 LG가 프로야구 하는데 한화가 누구든 잘해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3자로서의 관전평을 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 어떤 그 대표로서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 아마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운 후보의 도덕성을 넘어서 역량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나아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인사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사실 앞에 얼굴로 내세운 사람은 약간 그 힘이 없는 허세를 내세우고 실세 차관급으로 해서 사실상 그 부서를 장악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송미령 농림부 수산부 장관도 비슷한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해운 그 후보가 기재부 장관이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정말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본소득, 확장적 재정정책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에서도 지금 이 청문회를 어떤 분위기로 끌고 가야 될까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의혹이 쏟아졌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같이 파헤쳐야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일관되게 국회는 방어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대표로 검증할 것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저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방어를 해줘야 된다. 저는 심지어 민주당 출신 장관 내정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해운 의원의 그 내정자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히려 당은 다르지만
우리 변호사님보다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기획재정위만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게 주구장창 한 예,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해운 의원이 하는 것들을 봤어요. 소위위원장으로 회의 진행하는 것도 보고 질의의 수준도 보고 뭐 이런 걸 다 봤는데 역량은 확실하게 있는 분입니다. 이제 역량이 있다 보니까 보좌진들한테 좀 약간 과도한 요구, 과도한 언사를 한 거를 당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도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역량의 측면과 도덕성의 측면 이것인데 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도덕성의 측면은 국민의힘에서 20년간 이걸 몰랐겠습니까? 저도 그런 언사를 옆에서 볼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꽤 있었을 텐데 검증을 충분히 했다라고 타 진영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피의자 장경태 의원에 대한 수사는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느려지고 무뎌지는 경찰의 칼로는 결코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수 없습니다.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교 유착, 공천 뇌물, 항소 포기, 이재명 정권의 3대 권력형 범죄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이특 1조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미국에 간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왜 출국을 하도록 그냥 뒀느냐라는 비판의 지금 분위기가 상당해요. 그게 바로 특검을 해야 되는 단적인 증거인 것이죠. 이게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이고 벌써 2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은 뭐 하고 있었죠? 제발 좀 해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부채질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와 같은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뇌물 범죄에 대한 기본은 특히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출국 금지가 수사의 A, B, C 중에 A입니다. 그런데 출국 금지도 하지 않고 지금 오늘 그 내용을 봤더니만 보통 이렇게 구체적 혐의가 있는 사람 또 중대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에 대해서는 지명 수배를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놓는 것이 예. 통상적인 예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이 이 김경 그 시의원에 대해서 출국 금지는커녕 그에 따르는 어떤 후속 조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권력, 특히 지금 김 원내대표, 김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김현지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당대표 비서실 보좌관에도 얘기를 했고 그 또한 김현지 보좌관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얘기했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죠? 모든 게 깔아뭉개지고 그 다음날 사실상 공천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냐?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 발부돼서 압수했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수사를 하는 척 할 것이 아니고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수사를 열심히 하고 그 사이에 특검이 된다고 하면은 그 특검의 기록을 넘겨줘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도대체 무슨 증거가 나오시죠?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경찰 수사의 적극성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해주셨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개인 일탈로 지금 어느 정도 선을 그은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대부분 비슷해요. 공천을 겪으면서 문제가 있던 걸 그리고 그동안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 오면서 온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자리에 있는 인사 자체가 나쁜 생각을 먹으면 그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시스템이
구조적인 비리가 아니라 어떤 거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리다라는 거를 말한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결과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할 공천에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경찰 쪽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처럼 경찰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상황이 온다면 특검 요구도 저는 뭐 야당으로서는 지금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국민이 볼 때 미진하다고 더 느껴지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 특검을 받는 것이 떳떳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으셨고 그러면 어제 김병기 의원 탈당 안 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더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예, 있는데요. 당연하죠. 예. 제1당 그리고 집권 여당이면서 거대 1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인연도 있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지도자는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고 정치는 국민에게 책임을 짐으로써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치와 지위에 있던 분이 이런 의혹을 받았다면 그거에 합당한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이 다시 부활을 시켜줄 때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생계인 정치인의 의전형 정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환영받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좀 짚어보면요. 어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왜 사퇴를 한 거냐,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인의 모든 의사결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실제 지금 그 1년 정도에 되는 임기를 중에 상당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 나아가 예. 올해 6월 초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태 속에서 중요 당직인 정책위 의장이 스스로 그 당직을 내려놨다라는 것은 당내에 어떻게 보면 노란불이 켜졌다라고 예, 예.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어떤 의지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고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현재의 지금 장동혁 시스템에 대한 상당 부분 염려 이런 부분을 어떤 그 밝힌 것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그 부산에서의 지역구에 있습니다만 지역구의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만간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주에 혁신안을 지금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이 시점에서 이렇게 책임 있는 정치인께서 이런 그 사표를 던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있지 않는가. 본인이 제안을 했고 그것을 정책위 의장으로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당 대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내용을 두고 지금 벌써부터 좀 엇갈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넘게 이 당의 내분 사태를 키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명확한 시시비비가 필요하다,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100만 당원들의 첫 번째 요구라고 보고요. 네, 그 요구가 충족된다면 장동혁 대표가 통합을 위해서 또 지선 승리를 위해서 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당원들이 또 양해를 해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모두 다 과감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사실 근데 큰 기대는 사실 없어요. 만약에 거기서도 뭔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도부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생각들이 확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지금까지 톤과는 다른 톤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8일, 그러니까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것이 굉장히 우리 당에 지금 큰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뭐 장해찬 부원장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장동혁 대표의 측근들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계파 갈등의 분위기를 오히려 지금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결국 판단은 중도층에서 구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게요. 정당은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층의 평가를 무시하고 가는 이런 모습이 선거 승리를 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뭐 국민의힘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정치가 잘 돼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잘 돼야 또 민주당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그 충정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방향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정책위 의장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행정부와의 모든 것을 사실상 같이 결정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용인해 주는 자리고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동혁 리더십이 가는 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사표명을 한 거잖아요. 이 길은 아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내가 참고 왔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여기까지다라는 그 표현에서 국민의힘은 답을 구해야지, 여기까지라고 한 데서 더 나가면 낭떠러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진짜 충정 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려의 마음을 전해주시는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지금 우려의 마음을 좀 드러냈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TK나 PK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안전한 지역이냐, 여기에 지금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도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지고, 그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민주당 전 총리가 어떻게 보면 출사표를 던졌을 때에 상당 부분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역에 있어서의 또 밑바닥 정서는 또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이와 같은 목소리를 과연 1월 8일 날 그 장동혁 대표가 통합으로 더 갈 것인가. 엊그제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어떤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얘기를 이미 했고, 나아가 깜짝 놀랄 만한 혁신적 인사, 나아가 그와 같은 정책으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제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 지금 결국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강화해서 들을 것인가, 아니면 당원 밖에 있는 중도층까지도 껴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혁 당대표가 아마 오늘 또 굉장히 깊은 고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월 8일 날 있을 장동혁 당대표의 혁신안을 보고 그때의 판단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아직까지 당이 이번에 6월 3일 같은 경우에 지방선거 짧게 남았다면 짧고 길다면 길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양당 간의 어떤 그 선택이라기보다는 당 대표에게 좀 맡기고 그에 대한 어떤 그 결정, 혁신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도읍 정책위 의장도 그때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며 본인이 의견을 더 넣으면 됐을 것인데 왜 이 시점에서 사표를 던진 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심 끝에 나온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이 어떤 내용일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